예로부터 호랑이의 나라로 불렸던 조선. 호랑이는 단군 신화에서부터 설화, 전설, 속담 등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동물로 우리 민족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이었다. 이제 맹수 중에 1등이니까 다 이길 수 있고 이제 최고다 이런 느낌. 옛날에 이제 우리 막 비디오 틀면 앞부분에 호환마마 이런 거랑 뭐 단군 신화 뭐 항상 뭐 올림픽 이렇게 하면은 마스코트 이런 정도로. 오랫동안 야생의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며 용맹함을 떨쳤던 호랑이. 하지만 이제 동물의 왕 호랑이는 전설 속의 이야기나 그림 속에만 존재하는 동물이 되고 말았는데, 한반도 최상의 포식자였던 호랑이는 왜 이 땅에서 사라진 걸까? 그리고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 이 땅에서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호랑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동물원이었다. 동물원 한쪽에 크게 마련된 호랑이 우리.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호랑이를 볼 수 있는 곳은 이런 동물원뿐이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영물인 호랑이는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있는 동물원에서도 단연 인기가 최고. 이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과거 우리나라와 러시아에서 한국 호랑이들이 서식했던 자연 환경을 생태적인 연구를 통해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고 한다. 지금 여기에 있는 두 마리 호랑이는 수호랑 태백인데요. 이 친구들은 중국에서 새로 들어온 한국 호랑이고, 또 다른 개체들은 이제 기존의 사파리월드에서 사육하던 한국 호랑이를 이곳에서 이제 같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에 태어난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수호. 2달 뒤에 태어난 수컷의 이름은 태백으로 모두 한국 호랑이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큰 특징은 다른 호랑이랑 비교했을 때 털이 길어요. 보통의 호랑이들은 약 3cm에서 4cm 정도 되지만 한국 호랑이 같은 경우는 5cm 이상으로 굉장히 풍성한 길이의 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호랑이들에 비해 길고 풍성한 털을 가진 한국 호랑이. 이곳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는데. 우리 친구들 호랑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멋있어요? 등치가 큰 호랑이. 우리에서 나온 호랑이의 건강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시간. 이때 관람객들은 호랑이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사육사는 호랑이의 구강 상태와 몸 상태를 재빨리 확인한다. 키가 어때요? 네, 엄청 크죠? 네, 발바닥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몸에 상처들이 하나도 없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호랑이가 일어섰을 때의 모습에서 사육사가 육안으로 관찰하는 거는 목, 배, 여기 겨드랑이, 발바닥 등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어제 장난을 좀 심하게 많이 치기도 했었는데 지금 아주 깨끗한 체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아주 괜찮은 편인가요? 예, 지금은 최상입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우리에 있다가 전시장으로 나온 호랑이들은 어슬렁어슬렁거리며 냄새를 맡고 천천히 주변 환경을 둘러본다. 또한 발톱 손질과 잦은 영역 표시를 통해 자신들의 건재함을 알리는 행동들을 한다. 사람들에겐 분명 두려운 존재지만 또한 신비롭고 신기한 동물인 호랑이는 언제나 동물원의 인기 스타다.
평소에는 호랑이가 워낙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볼 일이 전혀 없었는데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동물 호랑이. 하지만 호랑이를 실물로 보기 위해선 이런 동물원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과거 한반도 숲을 호령하며 우리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던 호랑이는 다 어디로 간 걸까? 단군 신화에 곰과 함께 등장하는 호랑이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화인 까치 호랑이에도 주인공으로 나오는 호랑이.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신성한 존재로 여겨왔다. 때문에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을 때도 어김없이 호랑이가 등장하곤 했는데 88 서울올림픽의 호돌이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수호랑, 이들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랑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땅을 자유롭게 누비며 동물들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호랑이들이 사라진 건 대체 언제부터일까? 그리고 한반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계의 조절자 역할을 했던 호랑이들은 어떤 연유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 걸까? 많은 분들이 호랑이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잡아 죽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뭐 일본은 맞을 수도 있지만은 또 일본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사실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 호랑이 포호 정책이라는 것을 조선 정부가 만들고 시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조선 시대 이후 호랑이 숫자가 급감하게 됩니다. 조선 말기에는 이제 뭐 상당히 줄어든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시작되면서 발달된 총을 사용하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호랑이 사냥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제 시대 때 거의 멸절을 하게 된 거죠. 조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진 과도한 사냥으로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보이는 호랑이. 하지만 여전히 이 땅 곳곳에는 호랑이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우리는 과거 호랑이가 많이 출몰했다는 울산 울주의 한 마을로 찾아가 봤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지를 돌며 한국 호랑이의 혈통을 찾고 있다는 호랑이 추적자 배성동 씨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호랑이는 깊은 산중 제왕이다, 깊은 곳에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은 백수의 제왕인 내가 호랑이가 왕인데 자기보다 무서운 존재가 없잖아요. 왜 깊은 산으로 들어가요? 먹이가 많은 물가 내지는 골짜기 이런 데로 호랑이는 들어갑니다. 그와 함께 호랑이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예전의 호랑이들은 과연 어디에 살았을까? 깊은 산속,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곳에서 먹잇감을 노리며 숨어 지냈을까? 기대를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산을 올랐다. 하지만 호랑이를 찾아간 곳은 예상외로 일반 사람들도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다. 네, 우리 지금 여기 어디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방구대 번굴에 진입했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이제 호랑이가 양사방을 살피면서 먹이를 살피면서 가는 아주 작은 소래길이죠. 호랑이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 관찰하기 좋은 이렇게 조망권을 있는 곳을 주로
어슬렁거립니다. 바로 밑에 계곡이 보이고 물가가 있기 때문에 야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냄새를 맡는다든지 육안으로 들어오면 번개처럼 달려 내려가죠. 호랑이는 물과 은신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 커다란 고양이과 동물인 호랑이가 살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포유류 먹이가 풍부한 곳이어야만 했다. 때문에 포유류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호랑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나무 수풀에 몸을 숨기고 먹잇감을 노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호랑이들에겐 그야말로 최고의 서식지였던 것이다. 과거 호랑이가 지나다녔을지도 모르는 길들을 지나 비탈진 산길에 다다르자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범굴로 추정되는 작은 굴이다. 생각보다 좁은 입구. 이곳에서 호랑이가 살았을까? 여기는 이 방구대에 새겨져 있는 이 호랑이와 표범이 서식을 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방구대 범굴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높은 산에 조만간이 탁월한 이 지역을 두고 이제 범이 살았다 해서 범굴이라고 이름이 지었어요. 약 60cm 정도 됩니다. 60cm 되고 폭이 한 1m 되는 아주 낮은 굴입니다. 성인 남자가 범굴에 들어가기 위해선 몸을 최대한 낮추고 기어가는 자세가 돼야만 했다. 머리 다칠 수 있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 동물이 썼던 걸로 보입니다. 안은 습기가 많고 아주 기온이 차이가 납니다. 축축하게 기온이 좀 낮아요. 범굴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 과연 이 좁은 굴에서 호랑이가 살 수 있었을까? 여기는 호랑이가 이제 가족을 데리고 새끼를 이렇게 숨겨 놓는다든지 이런 보호구물로 봐야 되죠. 요 안에도 이제 숨길 수가 있어요. 저리 새끼나 공간이 아주 협소한 이런 데 들어가고. 여기서 살 수는 없고 뭔가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네네네. 은신처로 새끼를 부양하기에는 좋은 곳이죠. 여기는. 깊고 비좁은 범굴 내부. 추정컨대 이 굴은 맹수들의 주 서식지가 아닌 보호굴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굴이 아닌 자연굴로 보이는 이 범굴은 내부 습도가 높으며 곱등이, 노래기 등의 생물들이 관찰된다고 한다. 또한 설치류도 많이 드나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범굴로 추정되는 또 다른 굴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좀 전에 봤던 곳보다 규모가 좀 더 큰 범굴이다. 이 바닥이 지금 푹신푹신합니다. 먼저 침대를 깔아놓은 것처럼 이 바닥들이 흙으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푹신푹신합니다. 축축합니다. 내부는 노출형 굴이고 그 다음에 아주 큰 편입니다. 굴 자체가. 바닥은 푹신푹신한 흙으로 최고의 호텔이지. 호랑이나 짐승이 살기엔 최고의 호텔. 특급 호텔로 보입니다. 특급. 가로 세로 높이가 1m, 깊이가 3m로 덩치가 큰 호랑이나 표범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공간. 푹신푹신한 흙바닥은 동물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기에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호랑이 굴이라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방구대 안각하에 바로 인근의 방구대 안각하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또 이 일대가 호랑이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살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벙굴이라고 불러요. 고대 적부터 오랫동안 호랑이가 살았던 굴이다 하는 전해져 오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있는 토에 성인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크기. 단정할 수 없지만 이 굴은 고도가 높고 시야가 확보되는 곳으로 맹수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보인다. 범굴과 멀지 않은 곳에 반구대 암각화가 새겨져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지역에선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이기도 한데 강을 사이에 두고 반구대 암각화를 만날 수 있다. 호랑이 보여요. 선명하게 보여요.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암각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호랑이, 표범, 늑대, 여우를 포함한 약 300여 점의 그림들이 새겨져 있다. 이게 이제 학대한 암각화인데요. 여러 암각문 중에서 가장 중심에 한가운데 돋보이는 게 바로 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여기가 과연 호랑이의 고향이었구나. 메카라는 걸 이 서가 있는 호랑이가 말을 해주는데요. 호랑이 외에 전박이, 표범이 이렇게 중간에 있고 다른 이웃하는 호랑이들도 같이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 이번엔 호랑이에 대한 기록을 새겨놓은 비석이 있다는 장소를 찾았다. 호랑이 무덤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영호 영세 불망비. 이 영호지청 호랑이에 대한 기록을 담아놓은 비석입니다. 영험한 호랑이의 뼈를 숙부 묘 앞에 묻었고 의로운 호랑이였다 하는 영호다. 과거에 신라 행감을 했던 문화유씨 부인, 동네 정씨 부인께서 남편이 돌아가시자 시묘살이를 3년을 했어요. 시묘살이 3년 중에 호랑이가 밤마다 나타나서 이 무덤을 지켜줬다. 시묘살이하는 부인을 지켜줬다. 그래서 그 뜻을 기려서 만들어진 봉분입니다. 호랑이 무덤이죠. 길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야트막한 야산. 의로운 호랑이를 기리는 비석까지. 과연 이곳은 과거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던 지역이 맞는 걸까? 울산 반구대 암각화와 가까운 장소에서 발견된 범굴과 영호 영세 불망비가 세워진 호랑이 무덤. 호랑이 연구자들은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이곳에서 호랑이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21년 경주 대덕산이라는 곳에서 한국 호랑이가 마지막 호랑이가 잡혔는데요. 그 위치가 경주 불국사에서 보문 사이에 있는 높지도 않은 야산에서 잡혔어요. 한국의 마지막 호랑이는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잡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1940년대에도 호랑이를 봤다는 소문이 돌긴 했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그 후로 1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땅에서 한국 호랑이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 주변 가까운 산속에서 살았다는
그 많던 호랑이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호기심을 안고 찾아간 곳은 서울대학교. 이항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을 돌아다니며 20년 가까이 한국 호랑이 혈통 찾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끈질긴 추적 끝에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한국 호랑이는 멸종돼서 이제는 다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알고 보니까 한국 호랑이가 멸종된 게 아니고 지금 북한과 접경해 있는 러시아하고 중국 접경 지역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러시아와 중국 접경 지역에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며 늠름하게 살아있었던 한국 호랑이. 하지만 이 녀석들이 우리 혈통을 가진 진짜 한국 호랑이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선 또 다른 과정이 필요했다. 바로 유전자 연구였다. 하지만 이미 한반도에서 사라진 한국 호랑이의 표본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일본과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한국 호랑이의 표본을 찾아냈어요. 그 표본에서 DNA를 추출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하고 비교를 했더니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표본에서 DNA를 추출해 비교한 결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호랑이와 한국 호랑이가 같은 혈통임이 밝혀졌다. 지금은 이들을 통칭해 아무르 호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는 아무르 호랑이는 약 500에서 55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의 개체수 조사는 무인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며 권력과 수호의 상징이었다는 호랑이. 국내에서는 1943년 이후 한국 호랑이가 사실상 멸종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 중국 지역에 살아있는 한국 호랑이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초엔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호랑이 숲이 완공됐으며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호랑이 숲은 무려 축구장 7개 크기, 약 4.8헥타르나 된다. 호랑이 생육에 적합한 자연 지형과 식생으로 조성됐다. 이 호랑이 숲에는 지난해 서울대공원에서 데려온 백두산 호랑이 암컷 한청이와 수컷 우리가 방사됐다. 현재 한청이와 우리는 일반인들도 만날 수 있다. 무려 250kg에 육박하는 호랑이를 실제로 본 관람객들은 탄성을 자아냈고 호랑이들은 이를 즐기는 듯하다. 작년 6월 말경에 저희 쪽으로 이제 기증을 받아서 저희 쪽으로 이제 임수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이제 호랑이 숲을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받아왔고 이제 현재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게 된 겁니다. 서울대공원 출신인 한청이와 우리는 지난해 6월 이곳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호랑이 방사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맹수여서 섣불리 풀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방사는 호랑이의 상태와 이들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한 뒤에 이루어졌다. 다행히 한청이와 우리는 다투지 않고 잘 어울리고 있다. 안전장치가 된 차를 타고 호랑이 숲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조금 들어가니 여유를 즐기고 있는 호랑이 한 마리가 보인다. 호랑이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닭고기 약 5kg, 소고기 약 1.5kg 정도를 먹어치우며 전담 수의사가 수시로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호랑이의 그 행동 반경이라든가 그런 이제 활동 그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 의외로 보통 웬만한 산 하나 크기의 호랑이 하나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국내에서 이제 단일 동물 최대 방사장을 이제 규모를 이제 조성을 해놨고, 거기에 숲과 같은 환경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을 하게 돼 이게 호랑이들한테 스트레스라든가 호랑이들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 문수산과 옥석산 일대 마련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앞으로 이곳은 멸종 위기의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역할과 호랑이의 복원과 증식을 위한 장소로 쓰일 계획이다. 호랑이가 방사된 숲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방사구역은 점차적으로 넓혀갈 예정. 현재는 1단계 정도가 진행된 상태로 앞으로 10단계까지 확장한다고 한다. 현재는 한청이와 우리, 그리고 중국 호리먼 출신의 두마니까지 3마리가 방사된 상태지만 거대한 숲의 규모에 맞게 서서히 마리수를 늘려 10마리의 호랑이가 서식하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한다. 지금 현재는 이제 3마리에 불과한 이제 호랑이지만 앞으로 향후 이제 좀 더 개체수를 늘리고, 그래서 번식 그리고 중보존을 위한 그런 기관으로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 힘이 지배하는 야생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던 호랑이. 이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자 야생에선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호랑이 같은 맹수가 우리 곁에 있으면은 사람이 인명 피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호랑이 같은 대형 포식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생태계를 조절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러니까 멧돼지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를, 멧돼지한테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인명 피해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것이죠.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미묘한 차이를 가져와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대신 할 수가 없어요.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면 사슴 같은 초식동물이 많아지고, 이는 풀이나 나무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갑자기 어떤 종들은 늘어나고 어떤 종들은 줄어들면서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호랑이 같은 맹수는 야생의 세계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잡으며 조절자로서의 역할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최상위 포식자로 불리던 호랑이가 사라진 야생에선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찾은 곳은 경남 함양에 위치한 지리산이었다. 이곳에서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을 만나 현재 야생 상태와 최상위 포식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이들이 연구하며 추적하고 있는 동물은 바로 담비다. 그 예전에 그 어르신 말씀들 중에서 그 예전에 담비 3마리면은 호랑이도 물리친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담비의 용맹성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었는데요. 정작 그들이 최상위 포식자 역할을 하는지, 먹이 사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생태적 특성은 많이 밝혀진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적 연구를 통해서 담비의
과연 포식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담비는 식용목 족제비과 담비 속의 포유류를 총칭하는데 족제비와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족제비에 비해 몸이 약간 크고 다리가 비교적 짧다. 숲이 우거진 산림이나 계곡 주위에 많이 서식하는데 지난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다. 국립생태원에서는 담비를 생포한 후 발신기를 달고 다시 방사해 무선 추적을 하고 있다. 이는 담비 개체가 서식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어디서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지금 어때요? 뭐가 보이나요? 뭐 시작이 돼요? 지금 저 능선 넘어서 능선 이쪽에 담비 한 마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신호가 지금 좀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낮 시간이니까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비는 보통 낮에 활동하며 2마리에서 7마리가 무리지어 생활한다. 네, 이 개체가 지금 이동한 궤적이거든요. 네, 주로 이쪽이 핵심 서식지입니다. 앙컷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평방킬로미터, 그리고 수컷은 지금 최대한 60에서 80 평방킬로미터까지 확장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사기나 너구리, 오소리 같은 식용목에 비하면 훨씬 큰 행동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담비 개체의 신호가 잡힌 곳으로 일단 가보기로 했다. 깊고 고요한 산속. 과연 이곳에서 담비를 만날 수 있을까? 지리산 일대는 백두대간과 연결돼 있으며 단절되지 않은 큰 숲을 가지고 있어 담비가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 아쉽게 담비는 만나지 못했지만 담비가 배설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담비 배설물인데 그러니까 지 발가락 쪽 뼈가 설치류 잡아먹고 나서 일단 배설한 것 같습니다. 설치류의 것으로 보이는 발가락이 담비의 배설물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담비는 잡식성 동물인데요. 식물성 먹이가 전체 먹이의 49% 정도, 그 다음에 육식성 먹이가 51% 정도. 담비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철에 따라 나는 신선한 열매. 봄에는 버치, 여름에는 으름, 가을에는 다래와 같은 과실류를 즐겨 먹는다. 호랑이에 비한다면 그 크기나 몸무게가 한없이 작은 담비. 이 담비가 냉정한 야생의 세계에서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담비가 체구가 작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2에서 3kg 내외, 수컷은 4kg까지 비교적 작은 체구인데요. 그런 담비가 15kg, 20kg가 넘는 고란이나 노루를 사냥한다는 것은 단독으로는 힘들고요. 담비가 무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협동 사냥으로 인해서 여러 마리가 협공을 통해서 그런 유제류까지 사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동 사냥을 통해서 고란이나 노루 성체, 멧돼지 새끼까지 사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작지만 맵고 무서운 담비. 호랑이나 표범이 멸종한 이후 자연 생태계에서 고란이나 노루 같은 개체군을 조절하며 최상위 포식자의 부재를 소리 없이 메우고 있는 또 다른 포식자 중 하나가 바로 담비였던 것이다. 이번엔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둔 장소로 가봤다. 열이 있는 물체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 카메라인데 담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미리 설치해둔 것이다.
이는 개체들의 건강성과 활동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담비 개체는 백두대간과 정맥을 중심으로 약 2,000에서 3,0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담비 역시 멸종 위기종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호랑이처럼 언제 멸종할지 모를 일이다. 생태계 조절자로서의 역할과 식물의 종자를 먹고 멀리 전파하는 역할까지 하는 담비. 담비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림 파편화를 막는 일이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백두대간이나 정맥, 넓은 산림에 서식하는 담비의 서식지는 비교적 안정됐다고 보지만 일부 개체는 또 고립된 산림, 그리고 끊어진 개발에 의해서 끊어지기 취약한 산림에 서식하는 개체들은 그런 연결성과 넓은 산림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향후에 그런 개체들은 국소적인 지역적인 멸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 야생에서 만나지 못한 담비를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하지만 우리가 만난 담비는 성한 상태가 아니었다. 작년 1월경에 순천에서 이제 덫에 걸려서 그 다리에 골절하고 이제 근육 손상 그리고 치아 쪽에 이제 많이 좀 상처를 입어서 이제 구조가 된 개체인데 이제 그 전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희 원으로 이제 이관이 돼서 이제 저희 쪽에서 많이 이제 치료와 그리고 뭐 재활 훈련 그리고 영양적으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지금은 아주 건강해진 상태입니다. 인간이 놓은 덫에 의해 다리가 골절되고 치아를 잃게 되는 치명상을 입게 된 담비. 1년 넘게 이곳에서 치료하고 보호받아온 끝에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치아 상태는 좋지 않다고 한다. 산에 나는 열매를 좋아하고 무리와 어울려 사냥하기를 즐겼던 담비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 지금은 상태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 영구적으로 치아 쪽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방사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다른 그 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의 그 뭐 교류 협력을 통해 갖고 담비가 이 친구를 이제 증식 복원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렵한 야생의 사냥꾼. 넓은 공간을 종횡무진하며 식물의 종자를 퍼뜨려주는 배달꾼. 맹수들이 사라진 숲에서 생태계를 조절하고 있는 이 담비마저 사라진다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 지금 안타깝게도 대형 고양이과 동물인 호랑이나 표범이 멸종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림 생태의 가장 큰 비극은 최상위 포식자가 없어진 데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담비가 과거에 중간 포식자였는데요. 담비마저 없다면은 초식동물에 대한 제어가 좀 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런 고란이나 멧돼지 같은 초식동물의 번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입는 피해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군 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한국인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호랑이. 하지만 한반도 숲을 호령하며 우리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던 호랑이는 이제 동물원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동물이 돼버렸다. 1921년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백수의 왕 호랑이. 지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땅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최상위 포식자로 생태계 조절자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과 복원을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해 보인다.